거죠. 러시아가 뭔가 다른 우크라이나전 끝나도 뭘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유해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탔다라는 건 일단 이런 거야.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갈 것 같아요.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KF-21에 달려고 그래. 무장을 다 국산화 해버리면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027년에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네. 뭐 그래서 언론에 따르면 보니까 이미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등 나토 5개국 회원국이 러시아와 이 국경지대에 맞대고 네. 있는데 군비를 대폭 확충해서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며 러시아 역시 이 분쟁 가능성을 대비해서 최신 무기를 비축해 놨다라고 하는데 실제 이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그 최근 작년부터 올해까지 우크라이나를 잘 보시면 러시아의 해공군 전력들이 잘 안 나타나요. 해군이요. 해군하고 공군 전력들,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군함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의 안보 싱크탱크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다음 전쟁을 위해서 아껴두는 거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따져보면 이 폴란드 총리 얘기가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폴란드도 러시아 내에서 정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발트 3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내 모든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내에서 정보 활동을 공개든 비공개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취합을 해보면 러시아가 뭔가 다른 저게 우크라이나전 끝나도 뭘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일종의 이제 국경지대마다 지금 다 요새지대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요새지대에 지금 잘 보시면 뭐가 사용되냐면, 우리 이렇게 바닷가 가 보시면 방파제 있죠. 방파제에 보면 이제 테트라포트라고 있잖아요.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다각면으로 생긴 거, 그걸 지금 땅에 깔고 있어요. 그걸 왜 까냐? 이 테트라포트가 전차 장갑차 막는 데는 최고예요.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셔버리지 않는 이상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트라포트, 지뢰지대, 요새지대 이거를 지금 발트 3국, 뭐 그다음에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왜 하냐? 다음에 또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발트 3국이 제일 위험하고 그다음이 폴란드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벨라루시 쪽에 보면은 이제 칼리닝그라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총리가 그 폴란드 국군회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K2 전차 1000대 뭐 해야 된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1000대까지 확충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간 이 K2 전차들이 배치되는 데가 다 거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 육군도 지금 사단이나 이걸 늘리려고 그래요. 근데 늘어나는 데가 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지금 뭐 K2PL 뭐 현지 생산 다 연관이 있어요, 이거랑. 단순히 이게 우크라이나전이 끝난다고 해서 이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게임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트 3국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인 지뢰 협정에 가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뢰 우리 안 쓰겠다. 왜냐면 비인도적인 무기다 이게. 그다음에 확산탄, 그리고 클러스터 범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확산탄하고 이 대인 지뢰 관련된 협정에 다 들어갔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다 탈퇴했어요. 그리고 지금 폴란드도 대인 지뢰 앞으로 계속 깔 거고 확산탄도 계속 살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갈 것 같아요. 다 이제 전쟁 준비, 다음 전쟁 준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들 나라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는 게 낫죠. 그래서 러시아의 힘을 빼주는 게, 생각을 못하게 빼주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가진 만도 하죠. 자기 손에 이제 피 묻히기 싫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안 그러면 다음은 폴란드나 발전국이에요. 다음 전장은.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거죠, 이게. 그래서 계속 우크라이나에 돈이나 이제 무기 지원해주면서 뭐 드론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런 것도 하는 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전사자가 12만 명이 넘었으며 이제 부상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되고, 오랜 전쟁으로 이제 군수 물자와 인력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구형 무기도 막 다 갖다 쓰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러시아가 과연 이 확전할 여력이 있을지, 러시아는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러시아 경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동안 군수 경제로 버텨왔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집 대출 이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러시아 내부에서 국민들 그런. 거기도 다 그렇게 대출 받아서 집 짓고 하는데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올라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엄청 높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그게 이제 거기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네요, 진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전시 경제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잘 돌아가는 건 다 뭐 군수 산업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지금 생산 여력이 안 돼가지고 막 창고에 있는 거 가져와서 재생해서 뭐 다시 전선에 보내고 막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전사자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 경제도 최악이고, 특히 이제 소비재 중심은 거의 이제 망했죠. 그러니까 중국산만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중러 경제 이렇게 보면 중국이 훨씬 많은 이득을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아는데, 러시아 일단 뭐 푸틴이 뭐 제왕이니까 푸틴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든 가겠죠. 지금 계속 힘들어도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내가 봤을 때 이 상태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뭔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근데 문제는 다음 푸틴을 대체할 만한 지금 정치 세력이 없잖아요.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그 전쟁 이후엔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그러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결정적 변수가 없는 이상 계속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이제 북한의 문제가 뭐냐면, 북러 관계 가까워졌잖아요. 중국이 이제 하는 게, 중국은 이제 불편하죠, 심기가. 이제 요즘 들린 얘기로는 이제 달러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해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 달러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환율 엄청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말고 또 하나의 창구가 이란이었는데, 이란도 지금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지금. 북한이 상대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는 거고, 더 러시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에너지나 식량, 그다음에 뭐 군사 기술 이런 건 받아오지만 현찰이 안 도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달러가 안 도는 문제가. 지금 두 군데가, 중국은 묶어버렸고, 그다음에 이란은 엉망진창이 됐고, 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리고 아마 이제 어찌 됐든 휴전이 되든 평화협정이 됐든 재건 사업 한다고, 실제로 지금도 러시아에 나가 있어요. 많은 그 북한 노동자들이 뭐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건설 현장에 지금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외화벌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장기간 아마 이제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제가 한 10년 이상. 과거에도 이제 소련과 북한의 관계가 그랬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했거든요. 그게 근데 보통 보면 한 10년 정도 가고 했거든요. 그런 게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아마 향후에도 뭔가 누군가가 대체 수단이 없는 이상에는 북러 관계는 계속 갈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또 김정은이 전사자 뭐 맞아요. 하고 했잖아요. 유해 막 오면 막 이렇게 해서 막 하고 인공기 막 덮어주고. 그거 보면 이거를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스러운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약간 포장을 해 가는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대러 관계를 이끌고 가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향후에도 할 말은 있잖아요. 니네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이제 러시아 관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K방산 얘기 좀 해보자면요. 최근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탑승해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우정 비행을 실시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개발 단계에 있는 KF-21 시제기에 외국 고위 인사가 직접 탑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번 KF 체험 비행이 바로 이 K방산 패키지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해외 컨설팅 업체에서 연락을 많이 받아요. 진짜요? 어떤 그런 내용으로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산 업체 관련된 걸로 문의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 뭐 시간당 얼마를 줄 테니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 이런 게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이제 국내 방산 업체 중에 하나가 한국항공우주산업, 지금 KF-21을 만드는 카이도 많이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이제 이게 UAE 국방차관이 KF-21 시제기에 탔다라는 건 일단 이런 거예요. 우리 관심이 있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한 23년도부터 우리 정부와 카이가 UAE의 KF-21 브리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브리핑을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UA하고 우리가 23년 1월에 이제 MCX 다목적 수송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자라는 MOU를 하나 맺었었어요. 근데 그건 요새 얘기가 없어요. 그건 조용해. 네. 잘 뭐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가는데 대신에 KF-21에는 관심이 많아요 지금. 그럼 왜 UA는 KF-21에 관심이 많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UA 공군의 이제 주 전력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들여온 이제 F-16 블록 60이라는 기종이 있는데 이게 한 2030년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슬슬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전투기 뭐 국내든 해외든 똑같습니다. 전투기를 이제 구매를 하기 한 15년 전에 미리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요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번씩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UA가 약간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소요 제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외 기종 관련돼서 이제 후보 기종들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F-11 같은 경우에는 UA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이제 가성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공중전만 하는 KF-21 블록 1이 대당 가격이 제가 볼 때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억 원 아니면 뭐 900억, 1,000억 사이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데 블록 2는 이제 좀 비싸질 거예요. 그래도 한 1,100억, 뭐 200억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예상치입니다. 그래도 유럽 파이터 뭐 타이푼이나 라팔보다는 싸. 그리고 UA가 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에 이제 폴란드 PGZ도 23년도에 이제 그때 와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좀 우리 KF-12 블록 2에 좀 같이 들어올 생각이 없냐. 그리고 최근에 또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또 와서 또 탔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폴란드 공군도 전투기 사업이 있어요. 32대 정도 새로 사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K 방산으로 뭐 K2, K9 자주포 그다음에 뭐 F-50 사고 처음 샀지만 지금 지상군도 늘려야 되지만 공군도 늘려야 돼요. 지상군을 지원해야 되는 만큼 공군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32대 소요가 있다라는 거는 23년도부터 확인이 됐어요. 폴란드 공군 참모총장이 와서 탔다라는 건 관심이 있다. 후보 기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UAE나 폴란드나 잠재적인 후보 기종 안에 KF-21은 들어가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블록 1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공중전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근데 경쟁 기종들은 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뭐 이런 거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블록 2가 사실은 핵심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이나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라는 게 뭐냐면 이제 블록 2 개발이 본격화가 됩니다.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좀 투자 좀 하시고 살 때 좀 사가라. 약간 이런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지금 탄 것도 좀 그렇게 좀 어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의가 또 오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UAE 그 국방 차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고위급 인사도 와서 또 탈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제기 단계에서 사실 태우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는 사람도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타라고 권유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양산된 게 아니니까 자동차도 막 비유하면 이제 그야말로 프로타입인데 그렇죠. 거기 이제 타는 게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사실 이제 KF-21이 시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돼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타는 거죠. 그런 점들도 있고 다만 이제 이 UAE는 이 중동 국가들은 그 축구 좋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침대 축구 하잖아요. 무기 살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공2 UAE 수출되는데 정확히 10년 걸렸어요. 세일즈 한 데만 10년 걸렸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탔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사는 건 아니다. 한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T-50을 이제 UAE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뭐 T-50이 UAE까지 날아가고 뭐 그 두바이도 막 상공에서 비행하고 했는데 안 샀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동은 정말 그 뭐 그렇잖아요. 인샬라 이러잖아요. 정말 오래 기다려봐야 돼요. 네. 근데 다만 긍정적으로 볼 거는 어쩌면 10년 뒤엔 얘네가 살 수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타보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KF-12 블록 2에 좀 이렇게 개발 투자도 할 가능성도 좀 있고 만약에 산다 그러면 선행 투자를 좀 할 수도 있고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블록 2나 뭐 그 단계에서 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 블록 2가 빨리 공군의 전력화가 돼야 한 수출 시장에 경쟁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KF-21의 핵심 무장으로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인 천룡이 최근 첫 비행 중 안전 분리 시험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500km 이상, 스텔스 설계, 램제트 추진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예정인데 기존의 독일제 타우러스와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타우러스가 거의 전지전능한 무기로 약간 뻥튀기 돼서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타우러스가 몇 가지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전투기에 장착돼서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착되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터보팬 엔진을 쓰는데 그러니까 사실 비행체입니다. 이게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타우러스 문제가 장착하기 전에 연료를 넣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방식이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나오는 이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들은 기본적으로 미사일 외형을 스텔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적의 레이더에 잡힐 확률을 확 줄여버려요. 근데 이제 타우러스는 그렇게 만든 미사일이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침투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산을 타고 아니면 산을 우회하거나 막 낮은 고도로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그냥 룰 베이스 방식이구나.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만든 지금 이제 국가연에서는 천룡이라고 부르고 방위사업청에서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장공지 2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사거리는 뭐 500km 이상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연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를 보관하는 형태예요. 그냥 전투기에 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추정이지만 이제 스텔스 설계가 완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사전에 입력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좌표만 집어넣어주고 각도만 진입하는 각도만 넣어주면 제가 알아서 가서 이제 터지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이제 벙커버스터 기능 요거는 세계적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작년에 나왔던 현무5는 뭐 세계 최대의 벙커버스터 탄도미사일이고 뭐 전술지대지 미사일 이런 것도 다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하 깊숙이 들어가서 열 압력탄이 빵 터지는 형태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이제 천룡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타우러스 못지않은 관통력과 살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천룡이 중요한 게 뭐냐면 KF-21은 전투기잖아요. 싸우는 무장이 전투기 성능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사실 이제 수출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랑스 뭐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그래요. 타이푼도 우리 타우러스 달아. 뭐 라팔은 우리는 스톰 섀도우 뭐 스칼프 이지 달아. 장거리 타격이 가능해. 그런데 우리 KF-21도 천룡이 이제 장착 전력화가 되면 그렇게 이제 수출 시장에서 세일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국가도 많이 없죠? 결과적으로. 많이 없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최근에 잘 보시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투기에 많이 이제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F-21도 뭐 이제 모 의원실 바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폴란드에 수출한 미사일이 하나 있어요. 한국형 이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라고. 근데 얘는 이제 수출명이 CTM-290인데 사거리 290km짜리 이 지대지 미사일을 우리가 천무 팔면서 폴란드에 같이 수출했어요.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 이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을 KF-21에 달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거리가 한 150km 되는 게 전투기에 쏘면 한 2배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또 한 가지로는 높은 고도에서 쏘잖아요. 그럼 낙하할 때 마하 5 이상으로 떨어져요. 그냥 초음속이 아니 극초음속이네. 네, 극초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것도 KF-21에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KF-21이 이제 블록 2가 나와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이에요, 무장. 그래서 이제 무장을 어떤 걸 많이 다냐. 그리고 지금 이제 KF-21의 또 한 가지 문제가 공대공 이제 전투기 잡는 무장들이 다 해외 거예요. 유럽 거. 근데 무장도 이렇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KF-21 팔 때 이런 거 다 그 나라 수출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무장을 다 국산화 해버리면 그런 일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만 오케이 하면 어디든 팔 수 있는 그런 전투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KF-21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좀 기억해 보면서